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이 시점이 되니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내 나이에 걸맞게 성숙한 어른으로서 잘 살아왔는지 새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는 깨달음도 얻게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다짐도 해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그런 제 마음과 부합하는 좋은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도 올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류시안 지음, 원영경 옮김, 도서출판 다연에서 펴낸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습관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의 저자 류시안이 집필한 심리학 저서로 내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어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 일상 속의 작은 성공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 올린 자신감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5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생각을 바꾸고 세상까지 바꾸는 마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리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리학이라는 마법을 잘 활용하면 최소한의 힘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내 안의 감정을 다스리는 33가지 심리 습관을 통해 조급함은 내려놓고 마음을 곱게 빗질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이 책은 나를 이해하고 우리를 이해하면 나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좋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심리학을 하나씩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좋은 책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 류시안 지음, 원영경 옮김. 파트 1. 감정편. 유리 멘탈과 이별하는 연습. 1. 자신을 올가매는 부정적인 생각과 잡념에서 벗어나라. 어떠한 일이든 한 걸음 물러나 중립적인 태도로 그 일을 바라보라.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정리할 여지가 생기고 그만큼 충동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으며 그렇게 조금씩 심리적 유연성을 길러 나아갈 수 있다. 몇 주 전 친구 하나가 찾아와 요즘 아이의 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친구는 아이의 글 읽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린 듯 싶어 난독증을 의심하며 아이를 매일 관찰했다고 했다. 지켜본 바 아이는 책을 볼 때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 능률도 떨어졌단다. 문장 몇 줄을 읽는데도 한참이 걸리는 아이를 보며 친구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내가 제대로 된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하고 아이의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해가 되는 행동을 했던 건 아닐까? 좋은 습관을 길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나?
전에 아이가 아팠을 때 제대로 영양 보충을 해주지 못했는데 혹시 그 때문에 두뇌 발달이 더뎌진 건 아닐까? 친구는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 난 정말 하등 쓸모없는 나쁜 엄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어쩌면 단순히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지만 친구는 아이에게 몸 상태나 기분을 물어 문제의 원인일지도 모를 요소를 찾는 대신 자기 반성의 늪에 빠져버렸다. 물론 우리도 실패나 좌절을 맛봤을 때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비판적 자기 반성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경우 좀처럼 그 생각을 끊어낼 수 없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낮이나 밤이나 오직 그 문제에만 빠져 있다. 결국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기 십상이라는 뜻이다. 어떤 문제를 발견해 그에 대한 해결법을 찾고자 상황을 되짚어보는 행위는 일종의 자아성찰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나 우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일에 온갖 상상과 억측을 동원해 자신을 괴롭힌다면 이는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비이성적인 생각을 반복해 곱씹는 행위가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경우 이는 엄청난 악순환을 초래한다. 왜냐? 자아성찰의 탈을 쓴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는 우울함이나 후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자기 비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물론 끝없는 후회와 괜한 추측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심지어 우울증이라는 굴레에 우리를 가두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시간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아정체감이 모호해지며 인간관계가 갈수록 소원해져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다시 말하면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가 우리를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둬 곁에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기회마저 앗아간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하려면 반드시 그 어떠한 일이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즉, 우리가 가족의 말이나 상사의 지시사항, 친구의 작은 실수 등과 같은 일에 주목했을 때 생각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우리가 어떤 일에 주목하자면 그 일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을 받는데 이에 따라 빠르게 가치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마주했을 때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리게 되며 생각할수록 도망가고 싶다 같은 한층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를 멈추는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이 싹 트는 첫 단계부터 손을 쓰는 일명 사고정지 기술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할 때 곧바로 일시정지 부호를 떠올려 생각에 제동을 거는 방법이다. 예컨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의 정지 표지판처럼 시각적으로 빠르게 자신의 주위를 환기할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말이나 남이 나를 격려해 주었던 기억처럼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사고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때 정신을 분산시킬 물건을 이용해도 좋은데 이를테면 손목에 머리끈이나 고무줄을 차고 다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튕겨 잠시 생각을 끊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처럼 외적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빠른 이탈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어떻게 주의력을 환기하느냐에 있다. 한마디로 빠른 이탈이란 주의력이 모이는 순간 자신의 주의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생각의 가지가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술이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데,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를 멈추는 또 다른 방법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한 느낌과 해석을 달리해보는 것이다. 요컨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방법이다. 여기서 수용이란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숨기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핑계를 찾기 위해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챙김, 즉 내적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 비판단의 방식으로 지금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연습 또한 수용의 한 개념이다. 가장 간단한 마음챙김 연습은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몇 번 심호흡을 한 후 자신이 강가에 서 있고 그 강에는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만큼 많은 나뭇잎이 떠 있다고 상상해보자. 조용히 강을 바라보며 자신의 머릿속을 들쑤시고 다니는 잡념들을 끄집어내 강으로 던지면 잡념들이 나뭇잎을 따라 흘러가 시야에서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마음챙김 연습은 자극에 대한 생리적 또는 심리적 반응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챙김 연습의 또 다른 이점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나 감정에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그저 마주함으로써 냉정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주변엔 언제나 세균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겐 쉽게 감염되지 않는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중립적인 태도로 사건을 바라보면 마음을 가다듬을 여지가 생겨 충동적 행동을 막을 수 있고 심리적 유연성 또한 높일 수 있다. 수용이란 먼저 사람들과 사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분류에 따른 평가가 아닌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들임으로써 마음가짐을 재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하지 않고 수용하면 오히려 쉽게 이 일을, 감정을 처리할 수 있다. 어쩌면 처음부터 수용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사람이 일명 사고정지 기술,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빠른 이탈 기술을 선택해 여러 주의력의 통로 중 일부를 닫고 자신에게 무해하거나 긍정적인 무언가에 집중하려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결국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현실을 마주해야만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매일 이러한 개념들을 상기시키며 조금씩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저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자신을 다잡는 것만으로도 꽤 효과적인 연습이 될 테니까 말이다. 부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이 주제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비이성적인 감정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되기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연습 효과를 점검해 볼 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잡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법 많은 감정적 난관을 이겨낸 자신을 발견하길 바란다.
남들이 너무하다 탓하지 말고 내가 유리멘탈임을 인정하라.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선의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면 진짜 확고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조금만 조언을 건네도 안색이 바뀌어 종일 우울한 기운을 발산하는 사람. 자신의 신경을 거스르는 SNS 댓글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툭하면 평정심을 잃고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쉽게 상처나 충격을 받는 사람들을 속칭 유리멘탈의 소유자라고 부른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연인에게 차였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이럴 때는 신경이 예민해져 무슨 말을 들어도 자신을 탓하는 것만 같고 무슨 일을 해도 꼬이는 듯하며 위로조차 곱게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늘 이런 상태인 사람들도 있다. 물론 유리멘탈을 가졌다고 해서 이들에게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뿐이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의견에 민감하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를 자신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으로 받아들여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어떤 일의 원인을 판단할 때도 환경적 요소 등 기타 요소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외적 귀인이 아닌 자신의 인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귀인의 성향을 보이는 편이다. 유리멘탈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상대가 대놓고 자신의 능력이나 인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가치없게 여겼다고 생각해 온몸의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처럼 행동한다. 이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상대의 말에 끈질기게 반박하거나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여 네가 틀렸다, 사실 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냉담하게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와 논쟁을 벌이지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당장의 충돌을 피해 자신의 상처를 보듬을 곳을 찾으며 때로는 자신을 부정했던 사람에게 숨어서 반격을 가하기도 한다. 유리멘탈은 주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컨대 학자들은 성장 시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과도한 통제나 사랑을 받게 되면 온전한 자아인지를 형성할 기회를 잃어 유리멘탈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그 극단적인 예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소황제다. 중국 도시에서 과보호를 받으며 자란 외동아이를 일컫는 말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다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그저 괜찮다를 연발하며 타인이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는 바로 소년범이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왜 혼이 나는지도 모르고 부모의 무분별한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며 자란 아이들은 자책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어 결국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수렁에 빠뜨리기 십상이다. 한마디로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어른이 되려면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모는 훈육할 때 이것이 아이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임을 아이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 일부러 공격해온다고 생각될 때는 네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상대에게 직접 말할지언정
빙빙 돌려 말하거나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또는 속으로 삼키며 마음의 상처를 내지 않도록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법도 함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이의 성장 과정 중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래야 아이가 타인에게 비판받았을 때도 심리적 유연성을 발휘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선의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발전 기회로 삼아 진짜 확고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원인이 무엇이든 유리 멘탈을 가지게 되면 우울과 불안, 초조감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이 쉽게 상처받는 타입이라고 해서 자신을 너무 못살게 굴 필요는 없다. 멘탈은 강화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멘탈을 강화하려면 먼저 자각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불편한 순간이 오거든 먼저 이 불편함을 한껏 느껴보라. 안 그래도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한껏 느껴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지도 모르겠다. 맞다. 그 느낌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럴 만한 일인지, 아니면 그저 관성적인 감정 반응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불편한 느낌과 상대방의 말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제3자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상해보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나는 그에게 뭐라고 조언을 건넬 것이며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다 보면 원래 느꼈던 감정들이 어느새 많이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훈련 외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려는 꾸준한 노력으로 상대의 의견을 단칼에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상대를 공격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될 것이 무엇일까? 또 무조건적인 회피가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어쩌면 이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또 친구와 가족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할 기회나 사람을 잃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다음에는 상대의 말이 정말 좋은 충고는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상대가 정말 나에게 좋은 충고를 건넨 거라면 자신을 낮춰 대범하게 대꾸해보라. 정말 좋은 충고다. 앞으로 명심할게. 이는 결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넓은 도량을 드러내며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과감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상대 의견을 인정함으로써 충돌 발생의 확률을 낮추고 호감을 높일 수 있다. 그저 네 의견을 받아들일게 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니 기꺼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 처리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곧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가 나와 다른 입장을 가졌다면 그 다름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의 어떤 의견이 자신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상대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의견을 내세운다고 판단된다면 감정적으로 어깃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그와 대화를 해야 한다. 요컨대 상대의 생각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다. 상대의 반응과 의견이 우리의 발전을 돕는 자양분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한편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그런 다음 다시 의견을 제시해 단편적인 논쟁은 되도록 피하며
이는 너 자체와 무관하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가 나의 말에 반격을 가하며 자기의 주관을 고집한다면 소통에는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기억하자. 상대의 생각을 돌려놓기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당장 의견 충돌이 발생한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기지를 발휘해 문제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야 한다. 유리 멘탈을 가진 상대에게 나의 조언이 필요할까라고 자문해봐도 좋다. 정말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된다면 서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개인적으로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라. 부디 이 같은 조언이 당신의 감정 반응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길, 소통함에 따라 체면과 내실을 모두 고려해 지혜롭게 유리 멘탈을 극복하길 바란다. (3)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부족한 자기애가 우리를 정서적 협박에 휘둘리게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과 잘 지낼 줄 알아야 진정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은 정서적 협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물론 납치를 당하거나 공갈 협박에 시달리는 것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와 당신 모두 또 다른 형식의 협박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금도 협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협박을 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돈이나 목숨을 욕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말 한마디는 우리에게 아픔과 죄책감을 안기고 좋았던 기분을 순식간에 시궁창에 빠뜨리기도 한다.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내 부탁을 거절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날 무시할 수가 있어? 네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콱 죽어버릴 거야. 등등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장을 움켜쥐고 우리의 목을 비트는 거칠고 드센 손이 되어 우리의 숨통을 조인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정서적 협박이라고 부른다. 정서적 협박 또는 감정적 억압은 1997년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 박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1998년엔 그녀와 도나 프레이지어가 함께 출간한 협박의 심리학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최근엔 타이완의 심리 상담가 저우무츠가 정서적 협박에서 벗어나라, 내 마음을 올가매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책을 냈는데 중국어권 시장에서 정서적 협박이라는 용어가 핫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정서적 협박은 비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협박자는 항상 무리하고 불합리한 요구와 위협, 압박, 침묵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 혹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죄책감, 두려움, 부끄러움 등을 안김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정서적 협박을 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협박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대우를 당연시하게 된다. 시쳇말로 협박이 먹히는 이유는 협박을 받는 사람이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상황에 타협하고 상대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택한다. 왜? 보통 정서적 협박자들은 말 한마디로 우리의 기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한숨 한 번으로 당장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 예컨대 부모나 선생님, 친구, 연인 또는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협박자들은 대개 나는 또 뭐뭐인 줄 알았더니 괜찮아. 어차피 넌 신경도 안 쓰는 걸 뭐. 너도 알고 있었구나. 하는 식의 말들로 운을 뗀다. 예를 들어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모처럼 집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아이고, 네 나이가 벌써 몇인데 얼른 결혼해야지. 옆집 애를 좀 봐라. 40이 다 되도록 싱글이니 어디 시집이나 가겠니? 너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여자는 시집을 가야 인생의 이막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소개받았던 의사 집안 아들이랑 잘해봐.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 말 들어. 어떤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기분이지 않은가? 어쩌면 깊은 한숨과 함께 피곤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정서적 협박의 본질은 해당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데 있다. 가족관계, 고부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심지어 고용관계에도 정서적 협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의식하는 한 상대는 관계의 결렬을 무기로 얼마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한 상대는 우리를 조종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가 정서적 협박에 시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관계를 중시하는 착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정서적 협박은 남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만들어낸 일종의 심리게임 혹은 전략으로,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성장 과정과 연관이 있다. 어린 시절 나를 돌봐주고 항상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 독립적 주체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대신 나와 그 자신을 하나로 묶어 지나친 사랑을 쏟는 동시에 부채감을 안겨주었다면, 그래서 상대와 조금만 거리를 두거나 반항을 해도 이내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러한 죄책감을 다시 상대와의 친밀도와 결부에 생각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정서적 협박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왜? 자신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권력을 손에 쥐면 자신을 협박하던 누군가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정서적 협박자는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위협의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능동적 공격성이 높은 유형부터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처벌형 협박자다. 예컨대 이들은 지금 당장 돌아오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집에 아예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가 버릴 테니까 라고 말을 하거나,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끝이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학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자해형 협박자다. 이들은 주로 지금 당장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돌아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릴 테니까. 또는 내 말대로 안 하면 콱 죽어버릴 거야 하는 식의 화법을 쓴다. 세 번째 유형은 책임전가형 협박자다. 이들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나 인과관계가 부족한 일들을 무기로 내세우는 데 선수다. 예를 들면, 봐, 네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랑 아빠가 싸우게 됐잖아. 오늘 내가 넘어져서 다친 건 어젯밤에 네 걱정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서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식이다. 네 번째 유형은 피해자 코스프레형 협박자다. 책임전가형 협박자와 유사하지만 이들은 주로 원망의 형식을 빌려 소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다. 우회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협박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온전히 듣는 이의 몫이다. 예컨대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난 자식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러니 애들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매일 늦게 들어오지.
애들이 날 안중에도 두지 않는 건 전부 내 잘못이야. 5번째 유형은 도덕성 강요형 협박자다. 얘들은 온갖 도덕적 관념을 입에 달고 산다. 부모님 연세도 있는데 그분들 생각도 해야지. 네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되지. 애써 키워놨더니 부모님을 떠나 그 멀리서 일을 구하겠다고? 돌아와서도 좋은 일자리는 찾을 수 있잖아. 곁에 있어드리는 게 효도야. 안 그래? 우리 사회에서는 이같이 정서적 협박을 가하고 또 협박을 받는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별히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 탓에 다들 어느 정도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아들, 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상적인 부부 또는 연인, 부침성 좋은 친구,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직원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 스스로 역할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특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에 이를 빌미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더 나아가 서로 간의 관계를 제멋대로 주무르려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의식하며 상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서적 협박이라는 덫에 빠뜨리고 고통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서적 협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에 따라 민감하고 난해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 속에서 정서적 협박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하기도 한 첫 번째는 정서적 협박자와 이치를 논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치가 아니라 정을 앞세운 사고방식과 설득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이치를 따져 그들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에 이미 오랫동안 협박에 시달려왔다면 먼저 자신의 관성적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서둘러 반응을 보이지 말고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정서적 협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인정에 목말라 하며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한마디로 자신감과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과 잘 지낼 줄 알아야 진정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다. 억울함을 감내해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당신이 믿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도 아닐 뿐더러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어쩌면 그 다음 세대에까지 상처를 남길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협박자를 대할 때는 반드시 정서적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상대를 아무리 사랑하고 또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 상대의 자극과 고육책과 지탄과 억지에도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며 협박자의 공격이 완화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다시 상대와 이야기를 나눠 나도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실 정서적 협박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과 같다. 그 때문에 이를 끊어내는 데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악순환에도 연결고리가 있게 마련이다. 더 이상 자신의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대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원칙과 경계가 파고들 틈 없이 견고하다면 상대는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달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라면 네가 떠나면 죽어버릴 거야 라고 집착의 굴레를 씌울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서 내 삶이 더욱 아름다워졌어 라며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정말로 정서적 협박을 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우리로부터 정서적 협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우리와 가장 가깝고 또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더 이상 빗나간 사랑에 자신을 가둬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적 협박은 내적 불안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내게 중요한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내가 너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테지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함께 손을 잡고 맞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라. (4) 표리부동은 정서적 공격의 일종이다. 수동공격성 행동 패턴에 빠지지 않으려면 섣불리 화를 내지 말고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되 정말로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끓이지 말아야 한다. 몇 해 전 아시아권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킨 타이완표 청춘 로맨스 영화가 있었다. 1990년대의 학창시절을 보낸 남녀 주인공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에 카세트 테이프며 5대5 가르마, 유독카 등 복고 모드를 버무려 관객의 아날로그 감성을 한껏 자극했던 영화, 바로 나의 소녀시대다. 이 영화는 아무 일 없어 라는 말은 나 무슨 일 있어 라는 뜻이고 상관없어 라는 말은 상관 있어 라는 뜻이야 라는 명대사까지 남겼다. 영화 속 여주인공은 여자의 마음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런 명대사를 읊었지만 사실 이렇게 말과 속마음이 다른 경우는 남녀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때로는 상대에게 자신의 불만이나 미움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일부러 이런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다분히 고의적이며 공격성을 띤 표리부동함을 일컬어 수동공격성이라고 한다. 사실 수동공격성은 애초에 남성에게만 사용되던 단어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 반대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거부하지도 못했던 일부 병사가 일부러 비능률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남몰래 지시를 거스르는 일이 있었다. 당시 미 육군 수뇌부는 이를 군대의 압력에 대한 병사들의 반응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훗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일반인들에게 원용해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수동공격적인 행동 패턴을 나타내는 일종의 성격장애로 정의했다. 반세기가 지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그러니까 린전신, 나의 소녀시대 여주인공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 돼서야 더 이상 수동공격성을 성격장애로 분리하지 않게 된 셈이다. 왜냐? 생각보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에게서 이러한 행동을 엿볼 수 있었고 일반인들도 이러한 경향을 보일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도 집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요청에 알겠다라고 대답해놓고 전혀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 우리를 대할 때 친절과 무시를 오가는 사람, 비아냥대는 말을 해놓고 우리가 진짜로 화를 내면 농담이었다면서 발뺌하는 사람, 고의인 듯 아닌 듯 중요한 일을 까먹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건망증이 심하거나 변덕이 죽을 듯한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에게 소극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적 특징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미운 사람에게도 불쌍한 구석이 있게 마련이라는 옛말처럼 사람이 수동공격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보통 그의 성장 배경과 연관이 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가 혹은 부모의 뜻을 거슬렀다가 심한 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시에 안 좋았던 기억이 미래의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소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흔히 가정을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줄 몰라 그저 울며 보채기만 하는 어린 시절엔 울며 보채는 것이 곧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아이의 칭얼거림을 용납하지 않으며 아이에게 어른스러워지기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는 아이의 분노 표출을 제한하는 행동이다. 물론 이 경우 대부분의 아이는 부모에게 환심을 사고자 그들의 요구를 따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억눌려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다른 방식으로 분출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들이 옳다고 믿는 생각들이 오히려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다른 이와의 경쟁에서 졌을 때 서러워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는 본래 매우 긍정적인 사고지만 그저 아이가 성숙하게 승패를 대하길 바라며 마음속 불만을 표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결국 억눌려 있던 감정이 수동 공격성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혹은 통제 욕구가 강한 부모나 권위적인 부모,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아이의 진정한 욕구는 신경 쓰지 않는 부모 등이 모두 수동 공격성을 가진 아이를 만들 수 있다. 과거 타이완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경총이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수동 공격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 참고로 여기서 경총은 경비총사령부의 줄임말이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호불호를 표현하려고만 하면 저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낀다. 마치 비밀 경찰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 더더욱 금물이야 라며 단속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 어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으면 자신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부인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나 화 안 났어. 난 아무래도 괜찮아. 문제 없어. 등등 그들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은 문제가 아주 많다. 수동 공격성을 지닌 사람은 심각한 미루기 환자이기도 하다. 왜냐? 그들은 결코 그 일을 하기 싫다는 말을 하진 않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못 견뎌하며 대신 팔을 걷어붙일 때까지 일을 미루고 또 미뤄 결국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을 피해가기 때문이다. 아마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하다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을 것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얼마 못 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모임에 빠지기 일쑤이고 심지어 PPT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아 다른 팀원들이 그의 목까지 떠안아야 하며 발표 때는 지각을 하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하는 사람 말이다. 우리는 이들을 나태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들에게 소극적인 공격을 당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스턴트 메신저가 발달한 요즘은 메시지에 사용하는 단어나 어휘, 문장 부호, 심지어 이모티콘 속에서도 수동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다. 예컨대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 맞춰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가정해보자. 자기야, 집에 오는 길에 무가당 요거트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이에 그가 그래 라고 느낌표를 붙여 단문을 보냈다면 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가 그래 라며 말줄임표를 붙였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똑같이 그래라는 대답이라도 뒤에 느낌표를 붙이느냐 말줄임표를 붙이느냐에 따라 뉘앙스에 큰 차이가 있다. 비록 둘 다 알겠다는 뜻이지만 후자의 경우 마지못함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남자가 요거트를 사다 주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다. 그보다도 여자가 남자의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여자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앞으로 더 이상 남자에게 요거트를 사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내가 요거트 사러 갈 테니까 집에 오면 알아서 저녁밥 데워 먹어라는 단문을 보낸다면, 그러고는 무표정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덧붙여 남자와 똑같이 언짢음을 표현한다면 이는 하나의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연인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 좋을 것이 하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인이나 가족, 친구, 동료가 당신에게 소극적인 공격을 가해온다면 절대 이를 똑같이 갚아주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동 공격성을 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쩌면 똑같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그랬다간 괜한 사람을 잡을 수도 있다. 상대를 대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한 것이 바로 수동 공격성을 띤 행동을 분별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예시들이 모두 수동 공격성을 띤 행동에 해당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혐의자의 동기 또는 욕구를 찾아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은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위에 두지만 수동 공격성을 지닌 사람은 이와 정반대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대놓고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수동 공격성이 의심되는 행동의 빈도를 계산해 그들의 동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한 말과 상대가 한 말을 기록하며 그의 말이 아닌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상대가 수동 공격성을 띤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면 분명하게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가 한 말과 행동 사이의 차이를 짚어 만약 그가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나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그에게 알려야 한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다면 제3자를 앞에 둔 상태에서 그에게 물어라. 너 무슨 생각해? 무슨 불만 있는 거 아니야? 필요하다면 그런 행동에 대한 경고를 해도 좋다. 지금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겠지만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섣불리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동 공격을 받으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는 나도 잘 안다. 그들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가끔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니 어찌 화가 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들에게 화를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수동 공격을 받았다면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혀라.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말 화가 날지라도 화를 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수동 공격성 행동 패턴에 빠질 수도 있다. 수동 공격성을 띤 행동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도 행여 남에게 수동 공격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차례다. 항상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때로는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5가지 덕, 그러니까 온화, 선량, 공경, 절검, 겸양이 수동 공격성을 띤 성격을 형성하기에 딱 좋은 온상이 되니까 말이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연말이 되니 인사드릴 것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아져서 조금은 바쁘고 분주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연말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마음속 책다방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연말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